히말라야가 한국에 점령당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군대 한 명 보내지 않고도 말이죠.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을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어른들은 라면을 끓이며 청년들은 서울로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도 중국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겁니다. 단 한 그릇의 라면으로 말이에요. CNN이 특집으로 다뤘고 BBC가 감탄했으며 백악관이 주목한 그 놀라운 이야기. 과연 이 설산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텐진, 26살의 셰르파입니다. 히말라야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태어나 이 산에서만 살아왔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이 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산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는 동시에 언제든 모든 것을 앗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2000년 겨울,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산을 삼키는 하얀 뱀이 온다고 말이죠. 우리 마을에서 하얀 뱀이란 예고 없이 몰아치는 거대한 눈보라를 뜻합니다. 한번 시작되면 사흘 밤낮을 멈추지 않고 그 속에 갇힌 사람은 절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한 사람이 마을 어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박선우라는 이름의 한국인 등반가였죠. 그는 마을 사람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받으며도 굳은 표정으로 배낭을 둘러매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위험합니다. 오늘은 산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박선우 씨는 잠시 멈춰서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절박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 등반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산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만 합니다. 그의 네팔어는 조금 어색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버지가 눈사태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아버지도 그날 아침 이런 식으로 산을 향해 떠났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쪽 하늘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뱀이 온다. 공기 중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새들이 울음을 멈췄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산꼭대기에서 거대한 구름덩어리가 굴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는 모습이었죠. 바로 그 순간 저는 달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말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잃었던 그 무력감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고 눈발이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제가 박선우 씨를 찾아 산길을 헤맬 때 정말로 하얀 뱀이 깨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바람 소리가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시야는 불과 2미터도 보이지 않았고 발걸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더미와 싸워야 했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눈썹과 속눈썹에는 성에가 맺혔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할 무렵 희미한 붉은 색깔이 눈보라 사이로 보였습니다. 박선우 씨의 등반복이었어요. 그는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온몸이 얼어붙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죠. 저는 그를 업고 근처에 있던 작은 동굴로 피했습니다. 손끝이 저려올 정도로 추웠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동굴 안은 바람은 막아주지만 여전히 혹독하게 추웠어요.
제 입김도 하얀 김으로 피어올랐고 동굴 벽면에는 얼음 기둥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박선우 씨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지만 의식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추위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한국인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혼자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자신의 마지막 비상식량을 꺼내며 저와 함께 나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휴대용 버너가 파란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 불빛이 동굴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박선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그 작은 기계는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얀 뱀의 진짜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동굴 밖에서 바람이 괴성을 지르며 몰아쳤고 마치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동굴 입구로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죽음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라면 봉지에서 나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고 고소한 향이 동굴 안을 채웠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동굴 안에서 라면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는 그 소리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생명의 온기를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박선우 씨는 동상에 걸린 손가락으로도 젓가락을 꺼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 차가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할게요. 저는 그의 손에서 젓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얼마나 차갑게 얼어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얼음덩어리를 만지는 것 같았거든요. 라면이 다 익었을 때 박선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먹어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 상황에서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나누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혼자 독차지하려 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박선우 씨는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드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배가 고팠어요. 그를 찾느라 하루 종일 산을 헤맸거든요. 하지만 그의 생명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선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라면 용기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당신이 절 구해줬어요. 이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의 네팔어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진심만큼은 확실히 전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젓가락질을 할 때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얼어붙을 것 같던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단순히 배가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박선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라면이라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마을에는 그런 음식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게 라면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박선우 씨도 라면을 한 젓가락씩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어요. 뜨거운 음식이 그의 체온을 서서히 올려주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먹어요. 추운 날이면 더욱 맛있죠.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눈에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멀리 떨어진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따뜻함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한 그릇의 라면을 나누어 먹는 동안 밖에서는 여전히 하얀 뱀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산 전체를 부수려는 것 같았고 눈이 동굴 입구를 점점 막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 산에 올라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박선우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실패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망쳤죠.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어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가 왜 그렇게 절박하게 산에 올라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실패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이 산에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죠. 라면 그릇이 비워질 무렵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텐진과 박선우.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박선우 씨는 빛나면 용기를 소중히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이 용기.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 작은 플라스틱 용기가 우리에게는 생명을 구해준 소중한 물건이 되었던 거죠. 밤이 깊어가면서 추위는 더욱 혹독해졌지만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버텼습니다. 박선우 씨는 가끔씩 한국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의 높은 건물들, 빠른 지하철, 그리고 따뜻한 라면집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언젠가 한국에 오면 진짜 맛있는 라면을 사줄게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정말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약속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하얀 뱀의 분노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바람 소리가 약해지고 눈도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살아남은 것이었어요. 한 그릇의 라면과 서로에 대한 신뢰로 죽음을 이겨낸 것이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따뜻한 정신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도 함께요.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뱀의 습격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마을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그 절망을 다시 느끼실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선우 씨는 며칠 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동상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는 동안 저는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라면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담긴 특별한 음식이라는 것을요. 박선우 씨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나눠준 따뜻함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선우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라면을 조금 더 나눠주실 수 있나요?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선우 씨는 기꺼이 자신이 가진 라면 5봉지를 모두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휴대용 버너까지 함께 건네주며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용 버너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자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저는 라면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광장에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눈빛이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어린 포터람이었습니다. 12살 된 이 아이는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는 라면 냄새를 맡더니 눈을 크게 뜨며 제게 다가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정말 좋은 냄새가 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람에게 첫 번째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면을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람의 반응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라면을 여러 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맛을 보고 그 다음에는 젊은 어른들이, 마지막에는 나이 든 어른들이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마을 상인 아주머니인 돌마는 한 입 먹어보더니 즉시 계산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언제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거 얼마면 살 수 있어요? 등반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반응은 마을의 최고 어른인 할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는 모든 전통과 관습의 수호자셨거든요. 외부에서 온 음식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보이셨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라면을 바라보시기만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면 몇 가닥을 입에 넣으셨죠.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씹고 또 씹으며 그 맛을 음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물을 한 모금 마시셨어요. 마을 전체가 정적에 쌓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경직된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린 것이었어요. 이 국물은 난생 처음이구나. 뱃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라면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마을 광장은 라면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박선우 씨가 저에게 준 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를 가깝게 연결해주는 마법 같은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라면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면 라면을 끓여 함께 나누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뜨거운 라면 국물로 위로했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차를 나누며 정을 쌓았던 것처럼 라면은 우리만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일이 제 새로운 역할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라면 전도사 텐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박선우 씨가 저에게 남겨준 것들 중에는 라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씨가 한국으로 떠나기 바로 전, 그는 저에게 두 가지를 더 건네주었습니다. 하나는 낡은 디지털 카메라였고 또 하나는 한국어로 빽빽하게 적힌 작은 수첩이었어요. 카메라를 받아들었을 때 그 무게감이 묵직하게 손에 전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것 중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였거든요. 이걸로 마을 사람들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요. 박선우 씨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 카메라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를 연결해줄 특별한 매개체라는 듯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한글로 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그 글자들이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천천히 한국어를 배우면서 읽어보세요. 박선우 씨가 떠난 후 저는 매일 밤 등불을 켜고 그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선 하나하나가 예쁘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글자들이 조금씩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가끔 오는 한국인 등반객들에게 물어보며 하나씩 배워나갔거든요. 카메라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수많은 버튼과 다이얼들이 있었고 각각이 다른 기능을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실수만 연발했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화면이 까맣게 나오거나 너무 밝게 나오거나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우 씨가 저를 믿고 맡겨준 일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찍은 사진은 할아버지가 라면을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거든요. 이게 정말 나인가? 할아버지도 신기해하며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보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그 작은 화면을 구경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그들에게는 마법 같은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마을의 모든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 어머니들이 요리하는 모습, 아버지들이 일하는 모습을 모두 담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라면을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우리 마을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매일 보던 풍경들이 카메라를 통해 보니 완전히 다르게 보였거든요. 히말라야의 웅장한 산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그리고 사람들의 순수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고 특별해 보였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조금씩 진전이 있었어요. 수첩의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텐진에게. 당신은 제게 생명을 구해주었고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 싶습니다. 이 카메라로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세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박선우 씨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감사의 표시로 이런 것들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사진을 찍고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것이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마을의 공식 기록자가 되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불러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박선우 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텐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라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당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장치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은 인터넷 연결 장치였습니다. 박선우 씨는 한국의 기술력으로 히말라야 오지까지 인터넷을 연결해 준 것이었어요. 그 장치를 설치하던 날 마을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화면을 통해 박선우 씨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화상 통화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텐진, 정말 오랜만이에요. 화면 속 박선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그의 얼굴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를 변화시킨 것 같았어요. 사진들 정말 잘 찍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선우 씨가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카메라와 수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셰르파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박선우 씨와의 화상 통화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헬리콥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대한민국 국기가 그려진 헬리콥터가 천천히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들 중에는 박선우 씨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촬영팀과 의료진, 그리고 각종 장비를 가진 기술자들이 함께 왔죠. 총 12명의 한국인들이 우리 마을에 온 것이었어요. 텐진. 약속대로 왔습니다. 박선우 씨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죽음의 위기에서 라면 한 그릇을 나누어 먹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의료진은 즉시 마을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최신 장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정밀한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고산병으로 고생하던 할머니들에게는 즉효성이 있는 치료를 해주었어요. 이 약을 하루에 2번만 드시면 숨쉬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의 말을 통역해드렸을 때 70이 넘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습니다. 40년 넘게 고생했던 호흡곤란이 단 하루 만에 좋아진 것이었거든요. 기술자들은 마을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등불과 촛불에만 의존해서 살았던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전구에 불이 켜졌을 때 아이들은 신기해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이제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겠네요. 어린 포터람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전기가 단순히 밝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것은 교육시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설치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서울의 한국어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처음으로 디지털 교실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면 속에서 젊은 한국인 선생님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을 때 아이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곧 신기함이 두려움을 이겼고 하나둘씩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따라할 때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히말라야 오지 마을의 아이들이 지구 반대편의 선생님과 소통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말이에요. 박선우 씨가 이끄는 다큐멘터리 팀은 우리의 일상을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라면을 함께 끓여 먹는 모습,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 그리고 변화해가는 마을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텐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상징이죠. 박선우 씨가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일의 중심에 서 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히 마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팀이 마을에 머무는 동안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위성 인터넷이 설치되어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유튜브를 경험했고 태블릿을 통해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까지도 터치스크린 사용법을 배우며 젊은이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의료진의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의 건강 기록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앞으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헬리콥터를 통해 즉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료팀장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동안 아픈 가족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했던 우리에게는 정말로 구원과 같은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떠나기 전날 밤 마을 광장에서 함께 라면 파티를 열었을 때였어요. 한국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뜨거운 라면 국물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박선우 씨는 떠나기 전에 저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온라인 한국어 강의 수강권이었어요. 이제 당신도 정식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와서 직접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마을에서 라면을 끓여주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한국팀이 떠나간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이 있는 현대적인 마을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두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한국팀이 떠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우리 집에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제 여동생 날람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20살인 날람은 박선우 씨가 남겨준 카메라로 마을의 일상을 담아 히말라야라면 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왔거든요. 오빠, 이거 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영상을 보고 있어요. 날람이 흥분한 목소리로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댓글창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된 수많은 응원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 마을의 변화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방송국 PD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날람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어요. 최민혁이라는 이름의 그 PD는 날람의 영상 제작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에서 정식으로 영상 제작을 배우고 싶으면 장학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최민혁 PD와의 화상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그는 상당히 차갑고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화제성 때문에 연락한 거였어요. 하지만 당신의 영상을 자세히 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런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다니. 최민혁 PD는 날람의 재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는 날람에게 서울의 유명한 영상 제작 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람의 결정을 두고 우리 가족은 큰 갈등에 빠졌어요. 마을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여자아이가 혼자 그렇게 먼 곳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마을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아니냐? 하지만 날람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마을 밖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랐거든요. 저는 날람의 편에 섰습니다. 박선우 씨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처럼 날람에게도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CNN에서 우리 마을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며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박선우 씨의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후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진 것이었죠. CNN 취재팀이 마을에 온 날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 기자는 유창한 영어로 저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그동안 온라인으로 영어도 조금씩 배워둔 덕분에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과의 만남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나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우리 마을 전체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어요. CNN 리포트가 방송된 후 우리 마을에는 전 세계에서 편지와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호주에서 온 편지들이 매일같이 도착했어요.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관심이었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우리 마을을 한네팔 문화교류의 모델 사례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죠. 이와 함께 마을에 정식 한국어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 무렵 날람은 최종 결심을 했어요. 한국으로 가서 영상 제작을 전문적으로 배우겠다고 말이죠.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박선우 오빠를 만나 새로운 길을 찾은 것처럼 저도 제 길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훌륭한 작품으로 우리 마을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날람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간절함을 봤거든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날람을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결국에는 날람을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날람이 한국에 가서도 우리 마을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몸 건강히 지내거라. 헬리콥터가 이륙하면서 점점 작아져가는 마을을 내려다보는 날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박선우 씨와 제가 나눈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BBC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다뤘고 일본 NHK에서는 라면으로 연결된 우정이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우리 사례를 국제개발협력의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모든 관심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날람이 한국에서 보내온 첫 번째 영상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거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날람의 모습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오빠, 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멋진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날람이 한국에 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에게도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저를 문화교류 친선대사로 임명하겠다는 공식 제안이 온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볼 때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히말라야를 벗어나 본 적 없던 제가 이제 지구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박선우 씨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한국의 하늘을 직접 보게 된 것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선우 씨와 날람이 함께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날람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빠,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는 날람을 보며 저는 새삼 시간의 흐름을 느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날람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방송국에서 러브콜을 받는 시내 크리에이터로 성장해 있었거든요. 서울 시내를 둘러보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박선우 씨가 들려준 이야기로만 상상했던 높은 빌딩들, 빠른 지하철,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모습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특히 명동의 라면 전문점 거리를 걸을 때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라면이 우리 마을까지 온 거네요. 제 말에 박선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텐진 씨 덕분에 라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라면 회사에서 저를 초청해 광고 모델 제의를 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라면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보다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매개체로 남기를 원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은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것이었어요. 수백 명의 대학생들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학생들의 눈빛에서 깊은 감동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작은 친절일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사소한 일들에만 신경 쓰며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히 감동적인 일화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 방문 중에 가장 놀라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얻은 것이었어요. 대통령은 저를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텐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대통령은 향후 네팔과의 교육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특히 히말라야 지역 전체에 한국형 교육 시스템을 보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저희 마을에 한국 문화원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히말라야를 찾는 전 세계 등반객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정신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문화원의 초대 원장을 저에게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박선우 씨와 함께 그 유명한 라면집에 갔어요. 몇 년 전 동굴에서 나눈 그 라면의 맛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어떠세요? 그때 맛과 비교해서요. 박선우 씨의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맛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는 의식 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마을의 가이드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의 전문가가 된 것이었어요. 유창한 한국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감각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곧 한국 문화원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또한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더 많은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라면을 끓이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한 어린 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텐진 아저씨, 왜 라면을 먹을 때마다 웃으세요? 저는 그 순진한 질문에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마다 박선우 아저씨와 함께 나눈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거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로 나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박선우와의 만남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변화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팔짱 라면은 영원하리.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45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그날 박선우 씨와 라면을 나누어 먹던 26살 청년과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면 한 봉지를 끓이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을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히말라야 문화교류센터가 세워졌고 전 세계에서 오는 방문객들로 항상 북적거려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날람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다큐멘터리 감독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라면으로 연결된 세상이라는 작품으로 국제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그 아이가 한국에서 보내온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박선우 씨는 이제 한국에서 손꼽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히말라야의 라면은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상영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몇 주 전, 박선우 씨가 가족과 함께 마을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그의 아내와 7살 된 아들 민준이와 함께였죠. 민준이가 처음으로 히말라야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시간이 순환하는 것 같은 신비한 기분을 느꼈어요. 아빠, 이 라면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왜 이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민준이의 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박선우 씨의 아들도 언젠가 커서 이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줄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난해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저를 문화다양성 증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었어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 전 세계 각국의 대사들과 관계자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텐진의 이야기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히말라야 오지 마을에서 시작된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이제 전 인류의 희망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나라 대사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의 개발도상국 대사들은 자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과 네팔이 만들어낸 이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우리 마을에는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등반객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문화 교류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단순히 진정한 휴식을 찾는 여행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히말라야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뜨거운 라면, 국물을 마실 때 보여주는 그 표정들을 볼 때면 저는 늘 박선우 씨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리곤 해요.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한 젊은 배낭여행자가 우리 마을에서 석 달을 머물며 봉사활동을 했는데 떠나기 전날 밤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라면의 진짜 의미를 배웠어요.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랑의 언어였네요. 독일에 돌아가서도 이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도 독일에서 히말라야 라면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매주 모여 라면을 끓여 먹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최민혁 PD도 변했어요. 처음 우리 마을에 왔을 때는 오직 시청률과 화제성만 생각하는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진정성 있는 다큐멘터리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얼마 전에는 아예 방송국을 그만두고 독립 제작사를 차려서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작품들만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텐진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최민혁 PD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우리의 만남이 그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도 저는 해질 무렵 마을 광장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함께 자리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온 대학생 둘, 일본에서 온 은퇴한 부부, 그리고 우리 마을 아이들이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라면을 나누어 먹으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경이로움을 느껴요. 라면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며 저는 스무해 전 그 차가운 동굴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한 사람이 베풀어준 작은 친절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한 그릇의 라면을 나누는 그 순간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기적 말이에요. 박선우 씨와 제가 나눈 그 라면 한 그릇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독일의 청년도, 미국의 학생도, 일본의 부부도 모두 그 따뜻함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온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도 저는 라면을 끓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소망할 거예요. 라면은 영원하리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함께.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와 따뜻한 한 끼를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언젠가는 기적이 될지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나 받아본 뜻밖의 온정이 있다면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